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페스 행정사 학원에서요, 그 행정사 시험 과목이 하나인 행정 절차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희준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행정사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낯선 과목인 행정 절차론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이것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마련한 강좌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과목 이름 행정 절차론인데, 이게 일단 여러분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사 시험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 개론, 그리고 민법 총칙. 2차 과목에 바로 행정 절차론이 있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민법 중에 이제 계약 파트. 일단 과목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1차는 객관식이고, 네. 여기서 이제 과락 없이 전체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열심히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이해 위주로 하셔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 무난하게 1차는 합격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소홀히 하면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이제 2차가 문제인데요. 2차는 이제 논술식이에요. 바로 이 행정 절차를 포함한 이 네 과목은 다 논술식입니다. 그래서 논술식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OX 지문을 이제 OX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머릿속에다가 중심되는 키워드나 어구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그것을 이제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차차 알아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다른 분들도, 나의 경쟁자들도 다 어려운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일이 바뀌지 않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특강은 크게 그 4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강은 행정 절차론 과목 자체를 이제 소개 말씀드릴게요. 네,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느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등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 유형별로 실제 답안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행정 절차로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 기법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요. 그래서 이 강좌는 크게 여러분 영상이 2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2개를 제공해 드리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요 1강부터 3강까지를 커버하고 이 두 번째 영상은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시간을 내셨으니까 조금 몇십 분 좀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행정 절차론의 입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목의 그 특성을 좀 감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가시죠. 그럼 제1강, 행정 절차론 과목 소개. 자, 시험 시간은 100분이 주어집니다. 100분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정확히 안 썼는데 이게 100분 안에 2과목이 들어가요. 알았어요? 네, 2과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론에 그 배정된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험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아본 다음에 뭐 그냥 고민 없이 일필휘지로 막 써 내려가야 되는 아주 급한 시험입니다, 사실. 행정 절차론만 놓고 보면 전체가 이제 100점 만점인데 크게 보면 4문제예요. 4문제. 그래서 1문이 대개 40점으로 거의 이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문이 40점짜리가 나오는데 요 1문이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문항 정도로 소문항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2개 문제가 된다면은 뭐 20점짜리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3개 문항이 된다면 뭐 20점짜리 그다음에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정하는 것이니까요. 최근에는 거의 20점짜리 2문제로 정착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점짜리 문제가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 절차론의 출제 범위 크게 보면 8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어요. 행정 절차법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참고로 이것들은 전부 다 이른바 행정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을 그 사법이라고 하는데, 사법이 아니라 이것은 공법이 하나예요. 공법이 하나로서 한쪽에 그 행정 영역이 있다, 그죠? 한쪽에 행정 주체가 있고 한쪽에 또 국민과의 관계, 행정 주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법률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1차 과목에 행정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뭐 1차 과목 공부하실 때 평균 60점만 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점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점수는 합격선은 넘지만 이왕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좀 흥미를 가지고 이 1차 과목도 충실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게 2차 과목을 공부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행정절차법이 중심이 됩니다. 아까 그 시험 점수 배점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 40점짜리, 앞부분에 40점짜리가 요 행정절차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점짜리 세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8개가 돼가지고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은 행정절차법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은 개별법은 대개 이 설명형으로 나와요. 행정절차법은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대개는 설명형입니다. 설명형. 우리 수험가에서는 약술형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바로 그겁니다. 약술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 나머지 7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정절차법을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 패턴, 그 다음에 원리들을 좀 잘 공부해 두시면 나머지 것들을 공부할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해도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가실 거고, 일단 어떤 법률이 있는지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 법률이, 그러니까 자, 맨 위에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절차 일반법이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 국민이 자기가 알고 싶다,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면 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죠?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은 어떤 불복 방법을 거쳐서 계속 다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오늘날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일반법을 여기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개인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정보 주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보를 누군가가 수집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흔한 예로 여러분, 나의 정보는 지금 국가기관이 갖고 있고 국가기관 다 알아요. 나의 개인정보를 막 세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은행하고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통신회사에 통신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통신회사들이 또 상당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존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누설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위조되거나 뭐 유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적 사항을 담은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좀 공부하시는데 까다로울 겁니다. 이거 그 법률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는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건 여러분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죠.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막 그런 건데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과태료입니다. 예, 과태료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뭐 함부로 투척을 했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지만 구태여 그런 행위를 막 그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한 다음에 뭐 벌금형이나 징역 1년 막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는 건 너무 좀 가혹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 약간 어떤 사회질서를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들은 특별히 과태료 제도를 따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가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라고 별도에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를 쭉 살펴보는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 이 행정기관이 지금 앞으로 행정기관 그러면 여러분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이 있죠. 예,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러한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의 목적만 중시해서 행정조사를 뭐 마음껏 행정조사를 어떤 그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를 하다 보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조사를 할 때도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일반법이라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이나 절차 등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규제라는 건데, 규제는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안에서 행동을 하는 때는 우리 국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껏 행동을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또 있죠. 그래서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행동 등을 규율합니다. 규제합니다. 그죠? 예, 때로는 하지 못하도록 막 금지도 내릴 수 있고, 법을 위반하면 우리 그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일련의 개념을 우리가 행정규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행정규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래요. 너무 과소하게 적게 행정규제가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행정규제를 많이 하면 또 안 되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행정규제는 또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행정규제를 처음에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좀 강화할 때의 그 절차,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규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7번째, 8번째 법률은 일종의 뭐 형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한쪽에 주민등록제도가 있고 한쪽에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동태를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현재 5천만 명이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산으로 이사 갔을 때 이러한 움직임들을 국가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게 주민등록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자녀가 출생을 하거나 또 가족원 중에 누가 뭐 혼인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혈연 관계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입양을 하거나 파양을 하거나
막 국적을 이탈하거나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가가 또 그 동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등록하고 정정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족관계 등록법이에요. 알겠죠? 일단 그 8개의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차 알게 되십니다. 뭘 알게 되냐면 어떤 법률에 특히 내가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께 좀 바라는 점은 너무 그 약삭빠른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뭐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올까? 시험에 뭐가 나오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요, 전체를 일단 쭉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구조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책을 쭉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시중에 뭐 아주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어떤 뭐 요약 단문집이라든지 이걸 기본서 삼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제가 여기서 약간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행정 절차론 기본서하고 문제집은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소개를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목차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서 그래서 수험생이 전체적으로 읽어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일단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좀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데요, 괄호 열고 뭐 영칙 이런 게 기재되어 있죠. 일단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요,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법률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대강의 테두리를 정해서 법률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행정부에서 좀 상세한 하위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그래서 영자가 시행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또 대통령령을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규정은 장관들이 또 만듭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만드는데 이걸 특별히 시행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칙이라고 표현된 게 시행규칙이에요. 알겠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령까지만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없고요. 어떤 법률들은 시행규칙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출제 범위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막 시행규칙까지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위주로 해가지고 뼈대를 잘 세우시면 돼요. 법률 위주로 뼈대를 세우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지 차차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화면으로 가죠. 네, 그래서 우리 가로축은 지금 8개의 법률이 보여지고, 자, 연도가 있죠. 2013년. 제가 사실 제 그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는 그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7년 동안 사무관으로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2013년도에 제가 행정사 시험이 처음 1회 시험이 실시될 때, 이때 초창기에 행정 절차를 강의를 했어요. 학원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변변한 그런 그 교재 자체도 없었죠. 교재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한 2년 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바깥에서 제가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강의는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부터 제가 바로 여기에 이페스 행정사에서 이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12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간략히 보세요. 그 맨 왼쪽에 있는 행정절차법의 경우는 매년 거의 40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뭐 예외적으로 60점이 배점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40점으로 정착이 됐고, 나머지 것들이 문제인데 잘 보세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법률이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정보공개법부터 행정조사기본법까지는 꽤 많이 출제가 돼요. 막상 막하를 이루죠. 그러니까 요 4개의 법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은 중요한 법률이에요. 아주 여러분 샅샅이 정확히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법률이 주민등록법, 여기 행정규제기본법은 이제 중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은 뭐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뭐 이런 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조문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공부하지? 다 못해요. 그러지? 그러니까는 제 바람은요,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출제 안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어쩌다가 그 해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출제가 되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 각 제도나 절차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백지다만지 냈을 때는 20점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예, 다른 분들도 다 이거 힘들어해요. 이 두 개 법률.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그래도 공부를 해 두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불의타라고 하는데 이른바 수험가에서는 불의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점 만점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쓰시면요, 개념 같은 거 잘 쓰시면 의외로 여기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백지다만 써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어때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법률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의 유형,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보시는데, 문제의 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옵니다. 약술형. 저는 이걸 설명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우리는 행정 절차로는 이제 행정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개의 유형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3개의 유형. 크게 보면 4개일 수도 있는데 이 특강에서는 3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적극적인 제재처분 유형인데, 이 국민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행정기관으로부터 당신한테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통지가 날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분이 내려져요.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인 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이거 법을 위반한 거예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여기에 뭐 조금 상세한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영업정지 처분 당신 1개월 동안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죠.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러분 나중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이제 행정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국민들은 대개 그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조차 잘 모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을.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때 걔가 그 손님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의신청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의신청을 그 행정기관이 여기서는 수원시장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끝내 그걸 이른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기각이라고 하는데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다가 다시 한번 불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행정심판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2차 시험 과목 중에 행정사 실무법이 있는데 행정사 실무법에 이 행정심판도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행정절차론 과목 여기서는 이거는 제외가 돼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지만 행정사건은 이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끝내 또다시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원에까지 가게 되고 그것을 행정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신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건축허가 같은 걸 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이게 진행될 이유가 없는데 그건 끝나는데 되게 뭐 불허가 처분 이런 게 나오죠.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이라고 합니다. 거부를 당했어. 아니 나는 그 건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왜 거부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 부청장한테 이의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전 화면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인청, 행정심판, 행정수석. 그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차이점 아시겠죠? 첫 번째 유형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처음에 어떤 그 처분을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그 행정기관에게 국민이 신청을 해요. 뭘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고, 세 번째 유형은 좀 복잡한데, 여기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막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법 시간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이런 경우를 특별히 제3자요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유형을 소재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죠. 바로 2024년도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 첫 번째 40점짜리가 바로 이 유형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도 이제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제 다행히 받아준 거예요. 행정기관이 이 갑한테 등록을 해줬어요. 네, 당신은 석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옆에 있던 어떤 이웃 주민이고 주유소가 설치되기로 예정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옆에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걸 이제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이라는 걸 또 청구를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갑에 대한 석유사업 등록이 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에 적합하게 내려졌다면 이웃 주민이 아무리 다투더라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요 등록 처분 과정에 이른바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옆에 있는 주민이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석유 판매업법에 따른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요 갑한테 석유사업 등록을 해줬다면 이거는 없애야죠.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럴 때 이웃 주민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당사자가 불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3자가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재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인용재결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요 단계에서는 또 지금 이걸 불쾌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갑이죠. 갑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웃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인용됐다는 얘기는. 그죠? 예. 여기 석유사업 등록 처분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갑이 또 이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기 딴에는 야, 나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또 행정심판위에다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 하는 거는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은 약간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 이제 우리는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다루는 과목은 아니고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행정 절차적 사항을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설명형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 화면에다가는 이제 사례형을 다시 복합 사례형과 준 사례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 사례형은 말 그대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복합적인 논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뭔가 여기서 이제 시정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정명령. 근데 이제 말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말로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뭔가 이게 처분이에요. 시정명령이 처분이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원래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문제가 이렇게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이렇게 설명하시오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자, 이건 아까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었죠? 적극적 제재 처분이잖아요. 적극적 제재 처분할 때 행정청이 밟아야 될 어떤 절차적 요건들을 공부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 중에 이 사안은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공부를 앞으로 하실 텐데
문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잖아요.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위법하죠? 네, 위법합니다. 근데 위법하다, 이게 단 한 줄만 쓰면 점수가 안 나오고, 왜 위법한지를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자, 그럼 이제 폐쇄명령이 보면, 그러니까 폐쇄명령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폐쇄명령 나오죠? 왜냐면은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그 행정청, 공무원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독물질이래요. 야, 큰일 났어. 유독물질이래. 그래가지고 영업소 자체를 폐쇄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국가가.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기 뭐 청문일 10일 전까지 청문을 한다는 거, 청문은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0일 전까지 이거 뭐 청문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 그럼 이제 위법하죠. 이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보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청문은 그 행정기관 내에서 하는 겁니다. 뭐 회의장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미리 보내야죠. 한 10일쯤 전에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오시오.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청문을 하는데 바로 그 전날 청문서를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런 절차가 있어. 그럼 이제 하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갑이 청문일에 출석을 하긴 했대요.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대.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이 폐쇄명령은 원래 이 청문 절차를 위반한 하자는 있었죠. 하자는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하자가 치유가 돼가지고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이걸 설명해봐라 이런 겁니다. 대강이라도 아시겠죠? 분위기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행정사건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때. 왜 이런 걸 우리 시험에서 테스트하냐면 요 과정에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보면, 만약 위법하다라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행정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의뢰를 하죠. 행정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위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의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답은 있어요. 요거 두 번째 작업 문제는 적법합니다. 이 하자가 치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쇄명령은 적법하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이의 신청하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하자는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청문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지만 폐쇄명령 자체가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저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2단계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니까 적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준사례형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례 형식으로 여러분 사례 문제는 뭔가 사람과 행정기관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1번 문제 복합사례형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잘 보면 여기 뭐 학생이 등장해요. 학교 폭력 사건에 이제 그 가해 학생도 등장하고 피해 학생도 등장하고 여기 이제 사립중학교가 나옵니다. 이게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기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런데 그 복합사례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거다 이게. 간단한 쟁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이거를 준사례형이다 이렇게 저는 뭐 명칭을 붙인 것이고 요거는 간단해요. 지금 보면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됐을 때 이게 정보공개법 문제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사립중학교예요. 아 여기서 여러분 사립중학교가 왜 공공기관이냐 좀 의문이 있죠? 네,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정보공개법 왜 그런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 이것도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요 회의록이죠. 회의록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항이 있겠어요? 그 피해 학생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있겠죠. 피해 학생의 어떤 가정 환경 같은 게 거기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과연 그러면은 이 사립학교는 어떤 범위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부분 공개입니다. 부분 공개. 그래서 이 사생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회의록은 공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 설명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사람이나 기관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죠. 뭐 사람과 기관이 막 싸우는 형태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뭘 설명하시오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본 교재를 충분히 학습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이걸 머릿속에 담으면 이런 문제는 뭐 목차 잡아가지고 쭉 써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또 이것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정한 목차를 가지고 설명해 나간다. 이 설명명은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께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저는 행정절차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행정절차라는 과목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력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사례형을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설명형보다 사례형은 문제 해결식이니까 이야 머리 아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명형이 어려운 겁니다. 시험에서는 사례형은 암기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라는 것이 사례형이고 아까 봤듯이 사례형 문제들은 문제 박스 내에 그 문장도 길고 그러다 보면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런 그 출제자가 제시한 정보들을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사다 생각하고 또는 행정심판위원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잘 익히면은 사례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제 말씀 믿으세요? 문제는 설명형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설명형은요, 미처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백지답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 써요. 알고 있으면 잘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른바 불의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 설명령. 네. 자, 다음 장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강좌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영상으로 마련을 했는데 두 번째 영상에 가가지고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자, 이 시간에는요, 지금 8개의 법률이 있는데 8개의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정절차법의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개념이라도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다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이니까 행정절차의 개념이에요. 행정절차. 여기 보시면은 행정청이, 자, 가령 구청장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 과정. 요 외부가 바로 국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할 때는요,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의견 정치를 받는 절차를 거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처분과 관련된 절차. 이게 봐요. 행정청과 국민이 만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이, 가령 내가 뭐 이번에 이사를 했어. 그러면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예요, 신고. 때로는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지역을 우리가 뭐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입법 예고, 우리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떤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입법 예고 절차예요. 이런 거예요. 행정 예고는 이제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나 제도 이런 것들 만들 때도 또 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일일이 지금 이거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아시겠죠? 이런 걸 앞으로 행정 절차라고 할 것이에요. 절차. 행정기관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와 일련의 교섭을 해야 되는데 접촉한다는 거예요. 접촉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적 사항을 담아놔야 돼요. 절차.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험에 그 40점짜리 문제로는
거의 다 처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처분입니다. 처분. 그래서 처분이 뭐냐? 아까 그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걸 대표적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과세 처분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뭐 젊은 남자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이병 처분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례 중에 뭐 시정명령 같은 거. 당신 말에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시오. 만약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서운 처분이에요. 그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과세 처분? 세금 내라는데 안 내? 그러면 막 가산세, 가산금이 붙어버리죠? 다 그렇습니다. 입영 처분 내는데 훈련소에 입소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병역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아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처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세요. 처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뭔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한 처분. 아까 그 전에 화면 중에 행정사건의 유형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유형이죠. 그죠?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의한 처분이 떨어지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거부했을 때가 행정사건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자, 직권으로 처분합니다. 행정기관이요.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정지, 영업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있죠. 입영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너 병역 의무를 하시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처분. 그리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하는 절차를 정보공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보공개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열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본, 복제물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데 많죠. 이걸 이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이 공공기관인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그 사례형 문제 중에 하나, 준사례형 문제 중에 사립학교 나왔죠? 학교폭력 사태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나온 거는 학교예요. 학교 알았지?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인데 딱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라는 말이 없죠? 예. 근데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6개의 종류가 또 있어요. 대통령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 화면에다가 제가 쓰지는 않은 겁니다. 6개 중에 학교가 나옵니다. 이게 학교, 각급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립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요 그림은요, 정보 공개 청구 절차만 밝힙니다. 자, 이게 어떤 시민이 공공기관에다 정보 공개해달라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이제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비공개 결정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불복하느냐. 요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의 개념은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인정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내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 수 있는 정보,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처음엔 모를지라도요. 뭔가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아, 이게 박희준이라는 강사의 개인정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예요.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이제 가명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가명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데, 우리가 백화점에서는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사 입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가서 사 입었다라는 거는 백화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함부로 누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혹시 가령 뭐 연구 목적 같은 것으로 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백화점에게 그 고객의 구매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은 제공할 수는 있어요. 다만 거기에 개별 소비자들의 이름이나 성명 이런 것, 이름이나 뭐 개인적인 뭐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는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도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정보. 그것도 보호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보 주체는 그 정보의 주인을 앞으로 정보 주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백화점이나 뭐 통신회사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학원에 이제 수강생으로 등록하실 때 일정한 개인정보를 여기에다가 제공할 거예요. 학원 쪽에다가. 최소한 이름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도 개인정보지만. 그러니까 학원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업을 위한 수업이라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는 수집이 가능한데 그 이상 쓸데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등록하시려는 학생분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원도 일종의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정보 주체가, 그래서 이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간단히 보시면, 나의 개인정보가 이 EPS 학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학원은. 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뭔가 이제 어느 회사하고 계약 체결할 때, 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체크하고 그랬죠? 되게 동의란에다 다 체크하죠? 근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 항목만큼은 비동의한다라고 체크를 해도 되는데, 되게 전부 다 그냥 다 동의해버리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비동의할 자유는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하고 비동의하게 보면, 그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져요. 그랬더니 뭔가 서류 같은 거를 내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은 다음에 그걸 내가 따로 제출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해주는 거야. 당신네들이 알아서 동사무소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4번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불필요한 정보를 어느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삭제하시오, 파기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질서 위반 행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죠.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한테 부과할까요? 도대체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연인, 우리와 같은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도 있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제 법원에다가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가 행위를 하다가 법을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략한 어떤 절차인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주체는 행정청.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그냥 과태료 10만 원 납부하면 돼요. 그럼 끝나. 그런데 이제 억울하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이. 행정청이 법원에다 통보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라 하면 이것도 말씀드렸네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조사부터 진술 요구까지 쭉 이게 방법이야. 행정조사의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각각의 방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조사한다고요? 여기도 또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그 자체를 말한 것이고 그 이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소속 기관들 말하고 우리와 같은 개인들에게 행정조사 우리도 행정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럴 때 행정조사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절차인데요. 행정조사할 때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령 이제 종로구청장이 박희준이라는 강사에 대해서 행정조사하기로 했어.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사계획 수립해가지고 오겠죠. 나한테 찾아오겠죠. 근데 그 전에 사전 통지해야 돼요. 7일 전에 미리 나한테 박희준 씨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통지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오지 마세요. 나 너무 바빠요. 그때 나 외국에 출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조사가 실시되면 이 조사 결과는 나중에 이제 7일 이내에
또 저한테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 자, 행정규제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규제다 이렇게 하고, 이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규제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과 관련된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규정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규제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A라는 규제를 한다고 할 때 이게 과연 국가가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A라는 규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조심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규제를 통해가지고, 투입되는 어떤 사회적 총 비용보다 이 편익이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계산했을 때 이것이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어때요? 이런 규제는 신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회적 비용,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엄청난데 이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회적 편익이 쥐꼬리만 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는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제도가 규제 영역 분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이제 신설을 할 때요, 그 신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부처 자체적으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규제개혁위원회. 그동안 우리 시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본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별도로 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들어가고요. 예비심사한 결과 이게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규제면은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별로 이거 실시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런데 이걸 비중요 규제라고 해가지고 주심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심사 단계에서 그친다는 얘기예요. 주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부처에 통보합니다. 시행해도 됩니다. 시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럼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요건 아시겠죠? 이게 본격적으로 심사 들어가는 건 중요 규제예요. 그래가지고 심사한 결과, 이러한 규제는 신설해도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결과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은 요것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기껏해야 지금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은 경험, 또는 이제 만 17세가 넘었을 때 주민등록 발급 처음에 이제 발급받았죠. 그때 10손가락 지문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아마 그 정도밖에 경험하신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주민등록법은 그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이 가족관계등록법입니다. 그래서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라고 이제 요게 등록기준지라고 따로 불러요.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는 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적. 네. 본적. 네. 예전에는 이제 호적 제도가 있어가지고 호적 단위로 요게 관리가 됐었어요. 호적 단위로. 이게 없어졌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가지고 2006년쯤에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제는요, 개인 단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개인 단위로. 호적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본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등록기준지고, 예전에 본적은 부모님의 고향이 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동되지 않죠. 네. 경상북도 김천이 본적인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경상북도 김천이 본적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을 개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등록 기준지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난 서울을 등록 기준지로 하겠다. 그러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이 있고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시읍면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관. 요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관은 그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에요.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등록부에 기록하는 거. 네. 이 등록부는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등록부는 그 행정기관 내에 있는 컴퓨터 파일의 형식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이 기재가 되고 내가 혹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밑에 기재되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 등록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1강을 이제 끝냈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강부터 3강까지를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피곤하실 테고 저도 좀 약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끊으시고 두 번째 화면에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